세 번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재정 여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정 여력 확보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구들은 대외 활동을 줄인 덕분에 이제 가구들의 이제 살림살이는 평균적으로 물론 충격을 받은 가구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저축이 늘어났고 반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나빠진 재정을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정 현황과 전망, 재원 확보의 수단, 재원 확보의 시기, 재원 확보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현황을 살펴보시면 작년도 우리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 수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서 GDP 대비 마이너스 5% 이상의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다행히 이제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 수로 인해서 이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상당히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적자를 시현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런 재정 적자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경제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회복시키는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정부 살림살이를 조금 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향후 우리 나라에 예상되는 사회보장 지출이 쭉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장기재정 전망에 의한 것인데요. 현재 2018년 기준 OECD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향후에 여하이 조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이러한 전망 자체도 현재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재정을 준비해 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전망 앞서 보여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망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재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의 재정에는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에 정부 지원분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가 조금 더 전반적인 이제 부담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좀 정부로 국한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와 국회의 장기 재정 전망을 보시면 점선은 지출이 되겠고요. 실선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시점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출보다 지출이 수입을 미래에 크게 상회할 것이다. 그것은 공통된 기관에 관계없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저 지출 제도 대부분 이제 뭐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출을 유지한다고 볼 때 그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재원 조달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확장되는 재원 요구는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GDP 대비 비중의 국민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전망을 보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 중에서는 사회보험의 상당히 지출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지출이 전체의 80% 가까이 사회보험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보장 지출 수준도 상당히 25% 이상으로 27% 이상까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수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자. 두 번째는
빛을 얻어오자. 세 번째는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방법입니다. 각 수단에 따라서 뚜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원 조달 규모라든지 그 재원 조달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 조정을 말씀드리면 조달 규모는 일시적 지출 조정이냐 영구적 조정이냐 따라 다르겠고요.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일시적 구조 조정보다는 영구적 구조 조정이 재원 조달 규모가 훨씬 크겠죠. 오랫동안 지출을 줄이는 것이니까. 또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 사이에는 재량 지출은 일시적 지출이기 때문에 일시적 지출의 어떤 재원 조달 효과보다는 의무적 지출의 재원 조달 효과가 더 크겠지요. 다만 이제 재원 조달 규모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수용성이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 수요층이 반발이 당연히 의무 지출이 더 크겠고 영구적 지출에 대해서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트레이드 오프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은 이미 정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마다 꾸준히 반영되어 왔습니다. 향후 기존의 어떤 지출 구조 조정이 모든 것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비판받는 주요한 논점이 조금 일률적인 구조 조정이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일률적으로 5% 구조 조정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일률적이고 좀 반복적인 조정이었다면 향후에 필요한 지출 구조 조정은 성과 정보를 연계한다든지 조금 더 구조적인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기존 위기 대응 재량 지출을 늘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냐,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정부의 살림살이가 나빠진 큰 이유는 수입도 크게 증가했지만 지출이 수입의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 지출의 조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의무 지출은 지출 구조 조정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체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일단 조달 규모 측면에서는 현재의 국가 부채 수준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국가 부채로 어느 정도 국가 부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대외 신인도가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성은 당연히 일시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한번 조달하고 나면 높아지면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재원 조달이고요. 수용성은 상당히 이제 지금 국민인들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혜택을 받지만 부담은 미래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는 조달 규모는 다양하고 조세는 워낙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 규모는 다양하고 지속성은 당연히 조세가 유지된다고 보면 높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속성이 있는 의무 지출이나 이런 부분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수용성은 낮게 되었고요. 이런 수용성이 일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부과 대상이나 용도 연계 여부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과 대상이 좁을수록 용도 연계성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연계성이 높다는 것은 지출을 미리 정해서 저희들이 걷게 되면 조금 더 납세자들 수용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또 다른 룰은 부과 대상이 넓을수록 재원 조달 규모가 크다. 여기도 이제 상충관계가 있는 것이죠. 많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과 대상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용성은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우위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비세가 유리하다. 납세자 수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목적세 형태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기여금도 특정 제도와 연계되지 않으면 목적세 형태라고 일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제약 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 상황에 맞게 그런 장단점이 잘 들어맞는 상황 속에서 적용해 나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결국은 정세인데요. 정세는 조달에 아주 장기적이고 재원 조달의 한계도 낮고 납세자 수용성은 제약 요인인,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에서 또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고요. 그래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이전에 49개 선행 연구 979개의 추정치를 기반해서 보면 우리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거의 어려운 과제이다. 이것이 뭐 기존의 연구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유일한 길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길은 비왜곡적인 조세 non-discretionary tax를 통해서 생산적인 지출에 사용하게 되면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 나올 확률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생산적인 지출이라 하면 뭐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뭐 SOC 투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세는 재원 확보의 시기는 경제나 납세자의 소득은 결국 노동시장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회복과 상당히 중요한 연계선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규모의 회복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는 것이 증세의 이제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를 보면 2023년도, 미국은 뭐 2022년도부터 이제 추진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경기가 기존의 정부가 투입했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의 조정이 일어나는데 경기가 좀 나빠질 조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필요 조건이 현재 충족한 상황인데 아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규모 우리가 이미 2019년 4쿼터 기준을 초과해서 과거의 성장 경로에 거의 가깝게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회복인데 이거는 4분기 기준으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취업자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에 회복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그래서 회복해서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2022년 4월은 2019년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고용 규모가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4분기 기준인데요. 4분기 기준을 보면 오른쪽에 월 평균 임금을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즉 월 평균 임금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늘어난 부분은 사실 보건업, 뭐 사회복지 이것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대응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분은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은 대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은 계속적인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요 산업 분야에 특정된 충격이 우리나라는 강하게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전히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 증세 가능 시기는 사실상 필요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의 회복이 4분기 기준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4월 기준으로는 2019년 4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준비할 시기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별 고용률 회복을 보시면 4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2019년 4분기보다는 조금 미달하는 사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4분기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 수준은 이제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충분한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경기의 어떤 정부 재정의 긴축, 세계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변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시 적용 옵션은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부의 재정을 빨리 회복시키자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 재정 규율 속 국가 부채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이미 회복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분적 정세는 여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 정세나 환경 등에 대한 외부 교정 과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사실은 환경 친화적인 성장과 중요한 것이 탄소 배출 관련 에너지 과세인데요. 지금 너무 고유가시고 오히려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시기에서는 이것들의
너무 빨리 이제 충분히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세금으로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보험적인 접근 이 부분에 대한 징수 의무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고용조 의무에 대한 부과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노동시장이 회복되면 최근에 이제 소득 세수가 아주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경제적 충격을 아주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 지출도 선진국에 대해서 적게 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뭐 잘했을 수도 있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가 대면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 여행업이나 관광업의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경기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대신에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부분적인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들이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쪽에서는 이제 소득세 기여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데였고 소득세 기여분이 큰 제조업의 대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가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점진적인 현재는 뭐 강화라기보다는 너무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멀리 가기 위해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쨌든 소득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도 당분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텍스 웨지가 텍스 웨지라 하면 기업이 100원을 지출했을 때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 돈의 비중입니다. 즉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험료를 낸 건데요. 그것이 커지면 기업의 고용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운영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니까 조금 더 사회보험료를 올릴 여지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세 논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재원 조달에 있어서 납세자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향후 늘어날 지출 수요가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특정 제도보다는 분야를 연계한 사회보장세 논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도 법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재정적자 축소와 사회보장 지출 조달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보장세 논의가 되면 조금 더 사회보장제도 현재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각계약진에 따른 어떤 균형 잡힌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정부가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세 뭐 마찬가지고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의 이동 유인 관리 뭐 이것은 예전부터 얘기됐던 거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 확보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신세원의 역할인데 신세원은 사실은 신세원이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뭐 탄소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 중복의 문제, 산업 경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